춘천 외곽의 낡은 신문사 건물 2층. 준호 씨 우편이요. 사무실 막내 직원이 등기우편 한 통을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준호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광고 전단지나 독촉장일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일란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유진.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되살아난 사랑과 용서의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사연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발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낼 리 없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발신 주소는 춘천시 모동. 생전에 유진이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벌써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난이야.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야. 준호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남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소파 하나, 책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액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없이 병째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고통에 비하면요. 유진아.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지를 보내. 넌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유진에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날 팔았어. 당신이 다 말했잖아.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술병을 내려놓고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찾아올까요? 준호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준호 선생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서유진 선생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에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은서라고 합니다. 유진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10년 후 정확히 이 날짜에 선생님께 이걸 전하라고요. 은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낮에 준호가 받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필체, 같은 이름, 서유진.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누가 시킨 거야? 장난이 아닙니다. 은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제가 18살 때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10년이 걸려도요.
그 여자는 10년 전에 죽었어. 10년 전에.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에 갔었으니까요. 은서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죽기 전에 이걸 쓰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준호 씨가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10년쯤 지나면.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읽으시든 말든 그건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은서는 편지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준호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편지 안에 뭐가 쓰여 있어? 대체 뭐가?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요. 선생님이 평생 모르셨던.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아래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놓인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끝내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진을 마주했던 순간이요. 정말 당신이 정보를 흘렸어? 미안해요. 왜 그랬어? 당신을 지키려고요. 준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바닥에 놓인 편지가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일어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뜯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낮에 받은 것과 함께요. 2통의 편지. 10년 만에 도착한 죽은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고 춘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한대식의 집이었습니다. 한대식. 준년 전 준호의 직속 상사였고 지금은 지역 유력 신문사 대표였습니다. 준호가 탐사보도 기자로 일할 때 가장 믿었던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둘은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 앞에 차를 세우고 준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이준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준호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한대식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지만 여전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 형님. 준호는 서서 물었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한대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잊어. 10년이나 지났잖아. 어제 그 사람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요. 뭐? 한대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물으러 온 거예요. 형님,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사람이요. 한대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때 일은 다 끝난 거야. 유진 씨도 돌아가셨고 사건도 종결됐어. 이제 와서 그걸 들춰내서 뭐하게? 들춰내려는 게 아니에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왜 유진이가 그랬는지, 정말 유진이가 정보를 흘린 게 맞는지. 그건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혀졌잖아.
한대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직접 자백했어. 내부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고. 그 때문에 자네 기사가 새나갔고 신문사는 소송에 휘말렸지. 기억 안 나? 기억해요. 매일 기억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유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한대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나도 바빠. 형님, 더 이상은 묻지 마. 자네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게 없어. 한대식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준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대식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10년 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유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한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새나간 게 당신 때문이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기사를 준비했는데 몇 달을 밤새워 자료 모으고 증거 확보하고 그런데 당신이 다 망쳐놨어. 준호 씨, 왜 그랬어요? 대체 왜?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지키려고요. 지켜? 날 지켜?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날 팔았잖아. 신문사 사람들한테 다 말했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제발 믿어줘요. 유진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유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아. 준호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예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오은서예요. 어젯밤에 왔던.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편지 읽으셨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읽었어요. 아직? 예상했어요.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어요. 유진 선생님이 남기신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의 일기장이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예요.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 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주셨어요. 준호 씨가 편지를 읽지 않으면 이걸 보여주라고 하시면서요. 은서는 상자를 준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도 내용은 몰라요.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진실이라고요. 준호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모르겠어요. 은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1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요. 은서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저는 18살 때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때 유진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집에서 재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10년이 걸려도요. 선생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하셨던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읽으셔야 해요.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요. 은서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그 옆에 서랍에서 꺼낸 2통의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편지 2통, 일기장 1권, USB 하나, 10년 전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지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대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 진실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들어주세요. 준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 씨,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녹음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 떨림과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평생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정말 그날 일을 말씀드릴게요. 녹음이 잠시 끊겼습니다. 유진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당신이 신문사 부패 보도를 준비하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당신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고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대식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부장님은 급하게 말씀하셨죠. 유진 씨, 준호가 위험해요. 당장 그 기사를 막아야 해요.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한대식.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문사 윗선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준호가 그 기사를 내보내면 준호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증거 조작이라고 몰 거라고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 너머로도 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가 정보 유출자로 자백하세요. 그럼 준호는 피해자가 돼요. 기사가 새나간 건 내부 배신 때문이라고 하면 준호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준호는 감옥 갑니다. 최소 3년은요. 선택하세요. 녹음이 또 끊겼습니다.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대식 부장님을 만났어요. 신문사 뒷골목 커피숍에서요. 부장님은 각본을 주셨어요. 이렇게 진술하세요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저는 그걸 외웠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당신이 저를 봤죠. 그때 당신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몰랐죠. 저를 정말로 배신자라고 믿었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경찰서 조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모습, 그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요라고 말하던 순간,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소리 질렀을 때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면 당신은 살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버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그저 당신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유진아. 준호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마구 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한마디만 했어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요. 말하는 순간 준호가 위험해졌을 테니까요. 한대식이 계획한 각본이 무너졌을 테니까요.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읽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준호 씨에게.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면 1년이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당신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그 기사, 저도 읽었어요. 정확히는 당신이 쓰려고 했던 기사요. 신문사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 당신은 그걸 쓰느라 석 달을 밤새웠죠. 저는 그걸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누군가는 살아야 했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당신의 진실은 묻혀버릴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신을 지키기로요.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자로 만들어서,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남았으니까요. 당신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요. 하지만 제 사랑은 남아요. 당신 곁에, 당신이 쓰는 모든 글 속에,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남아요. 그러니 제발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으니까요.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10년 전 그날 유진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날 팔았어. 이제 끝이에요. 준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 녹음 파일 하나, 그것이 10년 만에 밝혀낸 진실의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요. 준호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녹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유진의 글씨가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들과 USB를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군요. 네. 준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유진이가 왜 그랬는지. 유진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18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죠. 그때 선생님이 절 받아주셨어요. 고아원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은서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해.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증명해 주셨죠. 밥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유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은서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10년 후 준호 씨가 편지를 읽으면 이것도 전해주렴이라고 하시면서요. 가방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던 노트북이에요.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게 저장되어 있대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라 부팅이 느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폴더 이름은 준호 씨의 기사였습니다. 준호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워드 문서, 엑셀 파일,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신문사 내부 비리 마이너스 증거 자료 정리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10년 전 준호 자신이 쓰려고 했던 기사의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 자료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신문사에서 압수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선생님이 복사해 두셨대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료를 정리하던 날 밤 몰래 백업해 두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준호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신문사 회계장부, 부정거래 내역,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대식과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부장님,
기사 막아주셔야 해요. 이준호 그 기자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준호가 워낙 고집이 세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2억이면 되죠? 3억? 일단 준호 기사를 막는 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보답은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한 부장님이 나중에 대표 되시면 저희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형님이 이런 짓을.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이 녹음을 우연히 발견하셨대요. 당신 서재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던 걸요. 아마 누군가 당신을 협박하려고 몰래 넣어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이걸 가져간 거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서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한대식 비리 정황 종합 정리. 문서 안에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대식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탁 금액, 거래 상대, 심지어 돈이 오간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10년 동안 이 자료를 모으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요.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일을. 사랑이었으니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준호 씨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거야라고요.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죠. 기사를요? 네. 10년 전 쓰지 못했던 기사를요. 이번엔 제대로 끝까지요. 준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자료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대식은 지금 지역 신문사 대표예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죠. 정의로운 언론인이라고 믿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는 돈 때문에 진실을 묻었어요. 자기 출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대식 씨는 여전히 권력이 있어요. 당신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유진이가 10년 동안 모아준 증거가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날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희생했어요. 이제 제가 유진이를 지킬 차례예요. 유진이의 명예를, 유진이의 사랑을요.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빈 화면이 떴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남긴 용기가, 유진이 모은 증거가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한 여자가 거짓 자백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사흘 밤낮을 꼬박 기사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눈이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1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한 여자의 거짓 자백과 묻힌 사랑. 새벽 4시 준호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유진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서가 함께 가져왔지만 아직 펼쳐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유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2015년 4월 1일,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준호 씨와 이혼 조정을 받았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준호 씨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호 씨는 날 배신자라고 믿고 있다.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한대식 부장이 경고했다. 진실을 밝히면 준호는 정말로 감옥에 간다고. 나는 준호 씨가 자유롭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오늘 신문에서 준호 씨 칼럼을 봤다. 지방 소식지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 그걸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 씨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 한 준호 씨는 살아있는 거니까.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은 10년 동안 준호의 칼럼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요. 더 뒤로 넘겼습니다. 2020년 5월의 기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1년이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길어야 6개월이다. 이상하게 슬프지 않다. 오히려 이제 준호 씨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유진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은서에게 편지와 자료를 맡겼다. 10년 후에 전해달라고 했다. 왜 10년이냐고 은서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 정도는 돼야 준호 씨가 준비될 것 같아서. 준호 씨는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다. 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편지도 읽었겠지요. 녹음도 들었을 테고요. 이제 알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일기장 뒷표지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꼭 읽어주세요. 준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도 그랬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밤새 괴로워하던 당신을 기억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이 진실을 알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괴롭힐까봐. 하지만 준호 씨,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지킨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모든 것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당신의 아내였던 시간이 있어서요. 준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하나만 더 말할게요. 당신이 쓴 칼럼들, 저 다 읽었어요. 매주 빠짐없이요. 신문을 사서 읽었어요. 당신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아, 준호 씨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구나.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준호는 유진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유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칼럼에 쓰지 않았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진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게 유진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문장을, 모든 생각을요. 당신 칼럼에 제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제 이름이 당신의 짐이 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준호 씨, 저는 당신의 모든 글 속에 있었어요. 당신이 쓴 정의에 대한 이야기,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저와 당신의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이제는 당신도 행복해지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당신이 웃으며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쉰둘의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수정했습니다. 서유진은 사랑 때문에 거짓을 택했다. 하지만 그 거짓은 진실보다 더 진실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준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중앙일간지, 온라인 매체, 방송사까지 첨부 파일란의 기사와 증거 자료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제목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보합니다. 마이너스 10년 전 은폐된 언론 비리의 진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대식과의 전쟁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요. 준호는 유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시작할게. 준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10년 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의 진실이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의 휴대전화가 폭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들, 온라인 매체 편집장들, 심지어 방송국 PD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시죠? 제보하신 기사, 저희가 단독으로 내보내도 될까요? 증거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한대식 대표 측에서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혹시 준호는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진이 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대식이 어떻게 진실을 묻었는지요. 그날 오후 3시 첫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중앙일간지의 탐사보도팀이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10년 전 묻힌 진실 거짓 자백으로 남편 지킨 서유진 교사.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한대식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서유진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호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언론사 내부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한 여성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고 결국 사회적 매장과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생전에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9시 한대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대식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식은 원고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서유진 씨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서유진 씨가 직접 자백했고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이준호 기자의 상사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업체 대표와 통화하신 내용이 사실 아닙니까? 한대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녹음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 자료는요?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도 모두 조작입니까? 저는 변호인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대식은 끝까지 부인할 것입니다. 권력과 돈으로 이 사건을 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오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예요. 둘은 함께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죄목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증언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 가능합니다. 검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유진이가 겪은 일을, 한대식이 저지른 일을요. 나흘 후 한대식이 소환됐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한대식 신문사 대표, 검찰 출두 10년 전 비리 의혹 수사.
준호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한대식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유진 씨한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대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10시간의 조사 끝에 한대식은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대식 대표 구속 비리 청탁받은 것 인정. 준호는 기사를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유진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공동묘지 조용한 언덕 위였습니다. 묘비에는 유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유진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끝났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대식이 잡혔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오해했던 거,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 넌 날 사랑했던 거야. 끝까지. 준호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일면에는 유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한 여인 서유진, 10년 만에 명예 회복. 준호는 신문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봐, 내 이름이 신문 일면에 났어. 이젠 아무도 너를 오해하지 않아. 모두가 너를 기억할 거야. 용감하고 사랑이 깊었던 사람으로.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유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날 지켜줘서, 날 사랑해줘서. 준호는 묘비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떳떳하게 살게.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유진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대식의 구속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준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기사로 다 썼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오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선생님,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유진 선생님이 계셨던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요. 준호는 은서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춘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사랑의 집 고아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네. 유진 선생님이 10년 동안 자원봉사하신 곳이에요. 은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6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레고를 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애들아, 손님 오셨어. 은서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은서 언니, 우리 지우 잘 있었어? 은서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애들아, 이분은 유진 선생님의 남편분이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쌤 남편 아저씨예요? 응. 오랜만에 오셨어.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준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유진쌤 어디 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그럼 언제 와요? 못 와. 하지만 항상 너희들 생각하고 계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공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요. 유진쌤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공책 겉표지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민준이의 그림 일기. 보여줄까요? 아이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유진이 써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나중에 화가가 되면 선생님한테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유진쌤이 생일 케이크 사주셨어요. 저는 유진쌤이랑 동물원 갔어요. 아이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유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이곳에서 행복했구나.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요.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유진 선생님 명예를 되찾아 주셨다고.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원장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유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셨어요.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치고 책도 읽어주고 본인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계속 오셨죠. 아프다는 걸 아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6개월쯤요. 얼굴이 많이 야위셔서 제가 물었더니 그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치료받고 있다고.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요. 제가 말렸죠.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라고. 근데 유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오면 힘이 나요. 애들 보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모든 아이는 사랑받아야 한다고. 유진이다운 말이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유진 선생님 방 보시겠어요?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쓰시던 방이에요. 준호는 원장 선생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아이의 특징, 좋아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마이너스 그림 그리기 좋아함. 엄마 이야기 나오면 우는 일 많음. 따뜻하게 안아주기. 지우 마이너스 수학 잘함. 하지만 자신감 부족. 자주 칭찬해주기. 준호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준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이곳에서 진짜로 웃으셨어요. 준호 선생님과 헤어지고 힘들어 하실 때도 여기 오면 웃으셨어요. 유진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아픈 걸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선생님,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웃으셔야 해요. 유진 선생님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건 선생님의 웃음이었을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준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가자 아이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올게.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주 올게. 유진 선생님이 못다 해주신 일 내가 대신할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며 준호는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아.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사랑할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지킬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은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뵀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서 씨. 유진이의 편지를 전해줘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 너머에도 계속된다는 것을요. 유진은 떠났지만 유진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속에, 은서 속에, 그리고 준호의 마음 속에요. 고아원을 다녀온 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쓰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는 신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 선생님, 이번 주 칼럼은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주제라도 있으신가요? 네. 제 아내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준호가 한 번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고 강가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진과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곳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준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에게 첫 문장이 써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준호는 다시 눈을 뜨고 글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0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글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오해했던 것,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당신이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것, 1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 준호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요.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셨겠지요. 내가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나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건가요?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당신의 웃음을요. 그 아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준호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한 쌍의 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남긴 편지에서 당신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칼럼 늘 다 읽었어요라고. 그 말을 읽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지우려고 애썼는데 당신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압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 곁에, 내가 쓰는 글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요. 준호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사랑이 진실보다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원칙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준호는 글을 다 쓰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녀가 옳았다. 칼럼을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오르지 않고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유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준호 씨.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유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너한테 답장을 썼어.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에게 내 편지를 받았어. 10년이 걸렸지만 받았어. 그리고 이제야 너를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의 진심을 몰라줘서. 하지만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준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나도 살게. 제대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모습으로.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잘 가, 유진아. 그리고 안녕.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준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은서에게도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요.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유진이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유진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이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준호가 유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준호의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사랑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